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빵의 제빵법에서 스펀지법 그리고 스트레이트법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액체 발효법하고 연소식 제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액체 발효법은 말 그대로 스펀지법이나 스트레이트법처럼 처음에 반죽이 한 덩어리를 엉긴 도 형식이 아니라 그냥 액체로 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스펀지법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시킨 건데요. 스펀지법은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발효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수화를 오래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이었었죠. 근데 액체 발효법은 더 한층 나가서 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먼저 탄산가스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반죽의 발효가 잘 되게끔 pH를 낮춰 가지고 그 액종을 갖다가 다음에 반죽을 할 때 집어넣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스트, 푸드, 물, 설탕, 분유 등을 섞어서 2~3시간 발효시킨 액종을 만들어 사용하는 스펀지 반죽법의 변형이다. 그럼 스펀지 반죽법이라는 거는 두 번 나눠서 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액종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액종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본 반죽을 할 때 이 액종을 넣어서 또 반죽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 반죽을 하게 되죠. 근데 스펀지 반죽 시간이 발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3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좀 줄이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액종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종법에서 중요한 거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액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 상태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pH입니다. 그래서 pH가 어느 정도 산도가 내려가면은 반죽이 글루텐이 높고 또 이스트가 활동하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액체 발효법에서는 pH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H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을 갖다 중성으로 놓고 숫자가 많아지면 알칼리성, 숫자가 낮으면 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빵 반죽을 하게 되면은 약산성, 약간 산성으로 빵 반죽을 만든다. 그래야지만 또 이스트가 그런 pH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지나치면은 이제 이스트 균에 다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pH 메터기라고 하는 그 기계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pH 수소 이온 농도 완충제로 자, 분유를 사용하면 아드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마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드미법은 미국 분유 연구소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 분유 연구소에서 분유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빵을 더 맛있게 만들면은 분유가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분유를 사용하면은 이제 아드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는 거죠.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포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드미법에서 처음 만든 그 액종을 포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충제라고 하는 거는 pH가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유에 칼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유 안에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이 칼슘이 있으면서 그런 걸 낮게 해줘요. 또한 이제 탄산칼슘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H가 쭉 이제 낮아지는 거를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거를 완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충제로서 분유를 사용하면 아드미법, 그리고 그 분유를 사용해서 만든 액체를 포멘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탄산칼슘을 사용하면 불호법이라고 한다. 또한 프라이슈만법이라고 하는데 이 탄산칼슘, 이것도 칼슘이 들어가죠. 또 분유에도 칼슘이 있다 그랬죠. 이 칼슘 계통이 이 pH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급속하게 내려가는 거를 완만하게 내려가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완충 재료 사용하면은 불우법. 그리고 그 액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불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액체 발효법에서는 오랫동안 놔두면서 이 액체를 발효시킬 때 그 산이 형성이 되는데 그 산을 갖다가 형성을 갖다가 천천히 내리는 거는 분유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다음에 액체 발효법의 기본 제조 과정입니다. 우선 재료 계량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앞에 빵을 결정을 하죠. 내가 어떤 빵을 만들 거냐. 그럼 거기에 맞는 배합회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료 계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액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 반죽을 만들 때 액종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반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아 타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고 중간 발효하고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포장은 이제 앞에서 했던 스트리트법이나 스펀지법이나 과정은 같습니다. 자,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제조 공정 중에 배합표 작성입니다. 이 배합표 작성도 100%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밀가루는 없죠. 그래서 액종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밀가루는 본반죽 때 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종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물이 30%, 요거는 밀가루가 100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없어도 밀가루가 100일 때에 물을 30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지분유 0에서 4%, 생이스트 2에서 3%, 설탕 3에서 4%, 그 다음에 이스트푸드 0.1에서 0.3 이렇게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재를 보거나 그러면은 이 이스트푸드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이스트푸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빵을 배울 때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빵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교재가 미국 걸 갖다가 번역한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이스트푸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과점 가면 이런 게 안 쓰고 제빵 계량제를 바꿔서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과점에 가면요 이 이스트푸드를 보질 못해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제빵 계량제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량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이 이스트푸드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종류가 있고 배합회는 얼마큼 들어가냐. 근데 이것이 이제 무기질이고 굉장히 강해요. 성질이.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스트푸드가 0.1, 0.5 많이 써봤자 1%, 이 정도 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액종에 들어가는 재료가 물, 탈지분유, 생이스트 2에서 3%, 설탕 3에서 4%, 이스트푸드 0.1에서 0.3% 들어간다는 거, 여기는 밀가루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액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죽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액종을 써 하는 본반죽이 됩니다. 액종을 앞에서 친 반죽이 액종이 100이라면은 그 중에 35만 띄어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100이고 물이 32에서 34, 그다음에 또 설탕이 2에서 5%, 소금이 1.5에서 2.5%, 유지가 3.6%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해서 앞에 액종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본반죽을 할 때 밀가루 대비 한 35%를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물량은 액종에 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30에서 34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제 재료 계량을 합니다. 자, 배합대로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청결하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보통 들어와 가지고 선입 선출이 원칙입니다.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써야 되고, 그런데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거는 이렇게 포개 놓게 돼 있어요. 포개 놓게 돼 있는데
포개해 놓은 이 밀가루의 맨 밑에 부분이 이제 조금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공장 같으면은 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푸대를 뜯고 안에 있는 밀가루까지도 먹게 돼요. 또한 이것이 모르고 저 뒤에 있는데 뒤쪽으로 뚫어져 있는데 계속 밀가루가 새거 온 것부터 쓰게 되면은 이 안에 밀가루는 안에까지 파먹어서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또 쥐가 는 그 변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못 보고 다른 밀가루랑 섞이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위생적인 면이 생기니까 아주 이런 재료를 갖다가 볼 때는 항상 깨끗한 부분에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위생동물 뭐 이런 것이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합대로 시적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청결하게 재료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정 만들기를 합니다. 자, 액정용 재료를 같이 넣고 섞고 액정 온도는 30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액정 온도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는 27도죠. 반죽을 하게 되면은 그 습번지는 24도고, 근데 액정의 온도라는 거는 이제 30도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탈지분유 0에서 4%. 네, 여기 이제 탈지분유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분은 0에서 4% 이렇게 했는데, 아까 pH 완충제로서 분유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아드민법이라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탈지분유를 안 쓰고 다른 걸 넣겠다 그러면 뭐가 있었죠? 네, 탄산가스염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유를 안 넣는다면 완충제로서 탄산가스염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다음에 이제 액정의 발효 완료점.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그 물처럼 생긴 그 물이 언제까지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느냐. 그 완료점을 pH로 확인하는데, 그 pH는 4.2에서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또 범위가 넓으니까 그냥 pH 4.2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 액정의 반죽 온도가 몇 도라 했죠? 네, 30도. 그렇죠? pH는 4.2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니까 42에서 50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좀 액정의 pH는 4.2 바로 완료점입니다. 그럼 4.2가 되면은 액정을 띄에다가 나머지 재료 집어넣고 밀가루랑 같이 이렇게 반죽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액정의 배합 재료 중 분유, 탄산칼슘과 같은 염암모늄을 pH 완충제로 넣는 이유는 발효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유기산과 작용하여 산도, pH가 얘기를 하죠. 자, pH를 산도라고 얘기합니다. pH가 낮아지면 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산도가 강해지는 거죠. 수치로 따지면은 중성 7에서 산도로 갈수록 산도가 강해질수록 수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pH 7이 중성이죠. pH 6 그러면 숫자는 작죠. 근데 세기는 10의 14승으로 갑니다. 10배 이상으로 산도에 강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산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낮아진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완충제라고 하는 거는 pH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에 의해서 산이 생깁니다. 그 산에 의해서 산의 수치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산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약간 이제 신맛이 나게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연 발효빵이라고 하는 그런 액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액종을 만들어서 나중에 넣으면 조금 많이 그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천연 발효빵을 요새 많이들 만드는데요. 이때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 pH입니다. pH가 틀리면 빵 맛이 매일 틀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 갈 때 이 자기네 제과점에서 만드는 그 액종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계속 같은 온도로 보관하면서 계속 이제 추가를 시키면서 액종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 액종의 그 pH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H가
4.2짜리하고 5.0 그랬지만은 그 산도는 굉장히 틀려요. 그럼 내가 천연 발효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매일 pH 4.2짜리 가지고 본반죽에다 넣어서 만들면요, 맛은 똑같이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4.0짜리 액종을 썼다가 어떨 때는 또 5.0짜리 액종을 쓰면은 빵 맛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액종이 발효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자, 물에 용해된 탄산가스인 기포를 일반적으로 탄산가스 그러면은 설탕이 분해돼서 생긴 가당하고 포도당을 이스트에 있는 찜화제가 분해를 해서 알코올하고 탄산가스를 내요. 근데 일반적으로 탄산가스는 위로 올라가면서 빵을 이제 부풀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일부분은 이 물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즉 말해서 이스트가 설탕을 분해해서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을 낼 때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탄산가스가 그대로 물속에 녹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물에 용해된 그러면은 이 물에 용해됐다는 거는 일부분은 탄산가스가 팽창이 되면서 빵을 부풀지만은 일부는 이 물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물속에 녹아 있는 거를 물에 용해된 탄산가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탄산가스가 또 물에서 녹아 있으면서 작용을 합니다. 부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기방울 같은 것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액종 배합을 보시면은 물반죽 아니에요? 물반죽인데 이제 계속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이스트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가스가 나옵니다. 조금씩. 예, 나오는데 이 가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 이제 뜨게 돼요. 뽀글뽀글하게 거품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거품을 갖다가 막아주는 것이 소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포제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쇼트닝, 그다음에 실리콘 화합물, 그다음에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 이런 걸 갖다가 이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액종 위에다 뿌리면은 이 거품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 소포제라는 단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완충제, 그다음에 액체 발효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pH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본반죽 만들기입니다. 자, 액종을 이제 갖다가 나머지 밀가루, 그다음에 유지, 뭐 설탕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 거죠. 자, 믹서에 액종과 자, 본반죽용 재료를 넣고 반죽한다. 자, 이때 반죽 온도는 28도에서 32도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빵보다 한 1도보다 좀 높죠. 보통 일반 빵 27도니까. 그러니까 액정법 그다음에 이런 그 반죽을 좀 발효를 갖다가 좀 짧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반죽의 온도를 조금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효를 길게 하는 거는 반죽의 온도를 낮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죽을 친 다음에 조금 이제 휴지를 주죠. 휴지를 주는 시간을 프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한 15분 정도 놔뒀다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분할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자체에서 알코올이 나와가지고 반죽을 갖다가 녹여요. 그래서 반죽이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한 번 만드는 그 반죽의 양을 이제 1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분 내에 반죽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둥글리기를 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조그만 거는 손에서 하고, 용량이 큰 거, 반죽량이 많은 거는 이제 작업대에서 하고, 이렇게 작업대에서 둥글리게 하면서 반죽이 잘려진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위에 있는 매끈한 부분을 당기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밑에까지 집어넣어서. 그리고 나서 온도도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 둥글리기 하면은 동그랗게 해놓은 거를 판에다 놓고 나서 중간 발효실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고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놔두는 거를 중간 발효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벤치 타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발효실의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상대 습도는 15%, 그다음에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온도는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시간은 앞에 그 반죽을 30도로 쳐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25도로 쳤다. 그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공정이 다 온도나 시간이나 다른 것이 다 맞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15분에서 20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앞에 공정 중에 일부분이 온도가 높았거나 또한 반죽을 덜 쳤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한 보니까 재료를 잘못 들어갔어요. 뭐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는 변동이 있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액체 발효법에서 중간 발효 시간은 몇 분이라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나오면은 다 20분 안에서 10에서 20분 사이로 여러분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양을 만들죠. 정형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때는 밀기, 말기, 봉하기 이 3단계를 정합니다. 보통 반죽을 해가지고 그대로 프라타임 한 다음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분할을 하죠. 분할한 다음에 또 바로 굴 수가 없으니까 둥글리기를 하고 둥글리기를 한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형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정형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온로프짜리 그리고 이제 삼봉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로프짜리 만드는 정형하는 모양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발효가 끝난 겁니다.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자, 밀대로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넓게 핍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큰 기공들도 다 이제 눌러서 빼주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기를 합니다. 자, 말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끝부분 마무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줍니다. 다 이어주면 이제 이음매가 보이겠죠? 지금 붙이는 부분이 이음매입니다. 이 이음매가 팬에다 집어넣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부분 뭐 이런 데 공기가 찬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2차 발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 위로 옮깁니다. 이때는 이제 간격이 이제 똑같아야 돼요. 팬 간격이. 왜냐하면 이제 2차 발효도 온도가 있죠. 그래서 이 온도가 팬 사이에 고르게 가려면은 이 간격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본 거는 밀고 말고 봉하기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거나 또한 이제 그건 대규모 공장에서 빵을 빨리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이제 밀고 그다음에 젓고 그다음에 말고 봉하기 이렇게 4단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 빵이 나왔을 경우에 이론이 거기다가 이 제과점 이론이 아니고 제빵 공장용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식빵을 마는 정형 단계는 몇 단계냐? 그러면 우리 제과점은 4단계예요. 밀기, 젓기, 말기, 봉하기. 젓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제 기계로 이런 롤러에서 나와가지고 철망을 밑으로 가면서 말아줘요. 그게 말기가 되고 봉하는 것도 봉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봉해져요. 예, 기계로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 손으로 사람이 할 때는 이제 꼭 봉해줘야죠. 봉하지 않지만은 이음매가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동영상으로 본 거는 물론 이제 사람 손으로 했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붙으면은 실기를 볼 때도 이제 버터 식빵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3단계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1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한다. 그 3단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밀기, 말기, 봉하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앞에 동영상도 보셨지만은 팬에다 집어넣는 거를 팬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음매가 밑에 있는지 위에서 확인한 다음에 꼭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음매가 팬 밑바닥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1번 2차 발효. 자, 빵을 갖다가 이제 팬에다 넣었어요. 팬에다 넣고 이제 다시 부풀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루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죽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2차 발효실의 온도는 35도에서 43도. 자, 2차 발효실의 온도는 몇 도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외우실 때 그냥 40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얼마요? 90%. 그래서 85에서 95%이지만은 그냥 외우실 때는 여러분이 90%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근사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의 예문도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예문도 바뀌어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발효 시간은 50분에서 60분. 그래서 이 발효 시간은 일반적인 빵을 할 때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빵이에요. 근데 양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 시간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발효 시간은 앞에 몇 그램짜리 몇 개를 넣은 식빵 이런 게 없다면은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빵인지 모르는데 시험 문제 이런 발효 시간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나온다면 앞에 어떤 양의 크기를 대겠죠. 예를 들어서 500g짜리를 갖다가 발효할 때 50분 걸렸다면 40g짜리는 몇 분 걸리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율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시험 문제에서 액체 발효법에서 본반죽을 한 다음에 2차 발효는 몇 분 하는 것이 좋으냐 않고 예문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굽기입니다. 자, 제품 종류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여 굽는다. 다음에 13번 냉각, 구워낸 빵을 35에서 40도로 식힌다. 요거는 이제 앞에 정형부터 굽기, 냉각까지는 다 똑같죠. 스트레이트법, 스펀지법, 그다음에 액체 발효법 같습니다. 다음에 액체 발효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가장 큰 것이 이거예요. 단백질의 함량이 적어서 발효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로 빵을 생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는 이 단백질이 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단백질이 질이 낮아도 이런 액종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반죽을 갖다가 발효를 오래 안 하고도 빵의 특유한 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밀가루에 사용하면 이제 좋다는 거고, 이제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단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원재 연화제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반죽을 액종으로 했다가 나중에 밀가루를 100%를 넣고 발효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반죽을 좀 액종이 들어가니까 좀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pH가 벌써 내려가 있는 거죠. pH가 4.2짜리를 반죽에다 넣어요. 그럼 발효가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글루텐이 많이 끊어져요. 그 끊어지는 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화제를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이 또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펀치 같은 것도 합니다. 펀치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죠.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반죽이 처음에 반죽을 쳐가지고 글루텐이 형성이 돼가지고 좀 단단할 때 빨리 발효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한원재하고 연화제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빨리 위한 목적으로 반죽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죽을 단단하게 친 글루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녹여놔야 됩니다.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가스가 나오면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데 이 액종에는 한원재하고 연화제가 들어가니까 단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산화제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죽을 붙여주는 건데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니까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빵률의 pH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빵을 만들 때 이 빵에 대해서 앞에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온도예요. 그렇죠? 온도를 몇 도로 반죽치고 1차 발효실의 온도를 몇 도로 하고 중간 발효실의 온도를 몇 도로 하고 2차 발효실의 온도를 몇 도로 한다 하고 온도를 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습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빵을 부푸는데 앞에서 액종을 쓴다 그랬잖아요. 액종을 4.2까지 pH를 낮춰서 쓰게 되면은 발효가 조금 강해지면서 향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종을 쓰는 이유는 발효의 향을 빵을 먹을 때 향이 나오죠. 그 향을 갖다가 좋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효를 시킬 때 향을 내는데 과연 이 액종을 갖다가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액종에서는 pH 4.2에서 5.0이고 그걸 알려면 pH 기계라고 하는 pH 메터기로 꽂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제과점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걸 하실 건데 만약 내가 천연 발효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액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꽂아 놓을 수 있는 pH 메터기는 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가 사용한 재료가 pH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반죽이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pH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빵용 강력분 밀가루입니다. 강력분 밀가루는 pH가 5.0에서 6.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약간 산성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밀가루 제과용.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다 보면은 제과용 밀가루도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과용 밀가루는 제빵용보다 약간 더 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5.0이고 제과용은 4.9잖아요. 수치로는 0.1 차이가 나지만은 그 산도의 세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가. 그다음에 호밀가루가 있습니다. 호밀가루는 우리가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면은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호밀가루에는 많은 무기질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호밀빵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럴 때 호밀가루를 내가 첨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때 호밀가루의 pH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밀가루보다는 약간 높아요. 세기가. 그러니까 이스트가 활동할 때는 pH가 약간 낮아야지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호밀가루가 들어가면은 이스트가 발효가 잘 안 되니까 좀 발효를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밀빵을 만들 때는 온도를 낮게 해서 발효를 오래 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런 pH를 알면은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밀입니다. 당밀은 설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사탕수수에서 나온 거, 원액, 검게 된 액체를 한번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5.0에서 5.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이스트, 일반적으로 압착 이스트, 생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5.0에서 6.0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스트 자체가 5.0에서 6.0이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빵 반죽의 그 pH도 이 정도가 되면 이스트가 가장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빵 반죽을 우리가 만들 때에도 보통 이 정도로 맞춰서 빵 반죽을 보통 합니다. 특수한 거 빼놓고는. 왜냐하면 이스트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가스를 내고 빵을 부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트는 5.0에서 6.0. 그다음에 설탕은 6.5에서 7.5 중성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그렇죠? 중성이 7이니까 그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만 이제 이 자당 설탕을 만들 때 이 당밀의 그 산도에 따라서 약간 시간적 변화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란 6.4에서 8.2. 자, 여기는 이제 범위가 넓죠. 6.4에서 8.2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는 일반적으로 흰자가 pH가 9 정도 됩니다. 알칼리예요. 이건 노른자가 산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탈지분유는 6.에서 6.8, 약 중성에 가깝죠. 그다음에 쇼트닝 6.2에서 6.4.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달걀 빼놓고는 달걀 중에서도 이제 흰자가 들어가니까 이런 건데 달걀 빼놓고 달걀 중에서도 흰자를 뺀다면 노른자만 쓴다면은 전부 다 산성입니다. 그래야지만 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재료가 이스트가 약간 산성이니까 재료도 산성으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개발할 때도 이런 pH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빵을 만들면은 어떤 배합을 만들고 발효할 때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연속식 제빵법입니다. 액체 발효법에서 더 발달된 제법으로 194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 제품은 빵을 빨리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한 겁니다. 보시면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기계적인 설비를 사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많이 만들어내는 양상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밀폐된 발효 시스템으로 인한 산화제 사용이 필수적이며, 그래서 연서식 제빵법 그러면은 내용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산화제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위에서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면 기계에서 반죽을 계속 밀어내요. 발효도 시키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동안에 글루텐이 많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화제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서식품에서 아주 단점이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 산화제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거. 다음에 1차 발효실, 분할기, 한목기, 중간 발효기, 성형기 등의 설비가 감소되어 공장 면적이 감소한다. 1차 발효부터 성형기까지 기계가 없습니다. 어떤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 기계에서 그냥 반죽 쳐가지고 쭉 나오면서 잘라가지고 팬에 집어넣고 바로 2차 발효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치 공정이 필요 없는 그런 제법입니다. 자,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재료 계량을 합니다. 자, 배 앞에대로 정확히 계량을 하고, 그다음에 액체 발효기, 정말서 액종을 재료에 넣고 30도로 조절을 합니다. 액종을 앞에서 만들 때 30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액종을 이제 여러 가지 예비 혼합기라는 데 집어넣기 전에 재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온도를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걸 예비 혼합기에 같이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액종은 30도로 맞춘다. 그 다음에 열 교환기 있습니다. 자, 발효된 액종을 통과시켜서 온도를 30도 전후로 조절 후 예비 혼합기로 보낸다. 자, 액체 발효기에서 액종을 만들 때 30도로 만들고, 이 액종을 이제 다른 재료들과 섞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가 이제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 액종의 온도가 식지 않게끔 30도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 용액기. 자, 앞에서 산화제를 많이 쓰는 게 단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산화제도 일반적으로 이제 가루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가루 재료를 넣게 되면은 반죽을 좀 많이 쳐주거나 그러면은 잘 녹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산화제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리 녹여주는 겁니다. 자, 산화제 용액기는 자, 브롬산 칼륨, 인산 칼륨, 이스트푸드 등 산화제를 녹여가지고 예비 혼합기로 보낸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산화제를 녹여주는 거예요. 그냥 가루채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산화제 용액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소트닝 온도 조절기. 자, 소트닝 프레이크를 녹여 예비 혼합기로 보낸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동영상에서 반죽 단계 설명할 때 클린업 단계에 소트닝을 넣는다, 이런 동영상을 보셨죠? 그때 소트닝을 넣었어요, 반죽에다가. 근데 이때 집어넣을 때는 소트닝이 덩어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딱딱하지 않아도 반죽 치는 동안에 넣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반죽이 없어요. 반죽이 없다 보고 그냥 반죽을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트닝을 큰 거를 그냥 넣으면은 쇼트닝이 안 풀어져요. 반죽이 안 섞여요. 그래가지고 이 쇼트닝도 약간 너무나 녹이는 건 아니고 약간 껄쩍지근하게 녹여가지고 요것도 이제 예비 혼합기라는 데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급성 장치가 있습니다. 밀가루도 이제 넣어줘야죠. 그러려면 이제 밀가루를 급성하는 장치를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혼합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산화제도 받고 액종도 받고 밀가루도 받았어요. 자, 이런 재료를 한번 섞어주는 데를 예비 혼합기라고 합니다. 다음이 이제 8번의 디벨로퍼인데, 보통 이 연속식 제빵법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단점이 뭐냐 할 때 이제 환원제, 연화제가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 산화제가 들어간다, 이게 단점이 되지만은 이제 이쪽에 연소식 제빵법에서 나올 때 생소한 단어가 이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예비 혼합기로 와가지고 이 디벨로퍼부터는 기압을 아주 세게 눌러가지고 반죽을 돌려내는 겁니다. 해가지고 쭉 밀어내요. 한 30분에서 60분 동안 쭉 밀어내면서 이 안에서 이제 산화제하고 환원제하고 연화제 이런 게 들어갔고, 또한 이스트푸드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효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그러면서 쭉 밀어내서 나중에 이런 구멍으로 반죽이 쭉 나오면은 잘라가지고 팬에 뚝 들어가게끔
가지고 2차 발효한 다음에 굳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모든 빵 반죽들은 다 반죽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죽을 하는데 그때 반죽 온도가 몇 도 나온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액체 연소식 제빵법에서 이 반죽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공정위의 반죽기에 해당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사진이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중에서 반죽을 갖다가 예배 혼합기에 들어와 가지고 반죽을 스크루로 계속 돌려주면서 여기 이제 산화제, 한원제, 연화제 이런 게 들어가서 반죽이 끓였다 붙어졌다 하면서 계속 물리적인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죽이 이제 분할기로 나오게 되면은 잘라가지고 팬에 들어가서 2차 발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벨로퍼는 안에 그 구조를 보면은 스크루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죽이 밀리면서 계속 이제 그 분할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할기로 보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팬닝을 합니다. 팬닝을 해서 팬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2차 발효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효 온도는 35도, 43도. 자, 이때도 2차 발효니까 다른 빵하고 다 같아요. 얼마 정도 외우시라 했죠? 40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로 80%로 외우시라 그랬죠. 이것도 뭐 85에서 90% 이렇게 돼 있지만은 90%로 외우시면 돼요. 1차가 80%, 2차는 90% 이렇게 속도를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발효 시간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빵의 양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온도하고 습도는 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굽기, 반죽의 크기, 배합재료,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여 굽는다. 그래서 반죽이 작으면은 높은 불에서 빨리 구워야지 빵이 말르질 않아요. 반대로 부피가 큰 빵은 좀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야지만 안에까지 열이 전달이 돼서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굽는 시간, 온도 이런 거는 이제 빵의 그 중량, 반죽의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워 가지고 나오면 틀에서 빼서 포장하기 전까지 식혀야 됩니다. 식히는 온도가 35도에서 40도가 됩니다. 즉 35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은 빵이 빨리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5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되고 40도 이상이 되면은 빵을 구워가지고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빵 속에 있는 수분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빵이 이제 옆에가 가라앉지가 않는데 이 시간이 안 됐는데 수분이 안 빠져나갔는데 포장을 하면은 빵이 옆구리가 이제 찌그러들고 또 이제 수분도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간혹가다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면은 이 포장지 윗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도가 식지 않았을 때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빵 밑에 고이게 돼요. 그리고 빵 밑에 고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물론 포장할 때 균이 들어가 있겠죠. 완전 진공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이 포장지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균 중에서 곰팡이 균들이 수분에 의해서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금방 팔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밑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굉장히 포장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장단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점은 발효 손실이 감소된다. 발효를 안 하죠. 그냥 스크루에서 돌려서 그냥 반죽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설비 감소, 설비 공간, 설비 면적 감소. 뭐 1차 발효실, 2차 발효실 그게 없죠. 그냥 디벨로퍼 하나에서 다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감소가 되고 노동력은 3분의 1로 감소된다.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기계 조작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비 쪽에서도 많이 장점이 되죠. 단점을 보시면은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이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발효량이 감소한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액종 발효법 종류 중 하나로 미국의 분유협회가 개발한 액종법, 또한 미국의 분유연구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그 협회나 연구소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은 아드미법, 2번은 부루법, 3번은 마스터 스펀지법, 4번은 냉동법. 여러분이 이제 보신 것이 마스터 스펀지법 한번 봤죠. 이거는 스펀지법에서 스펀지를 좀 많이 친 다음에 2개 내지 4번으로 나눠서 쓴다는 거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동법은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고, 자, 위에 이제 2개 중에 아드미법하고 부루법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아드미법이고 나중에 나온 것이 부루법이었죠. 그러니까 아드미법은 먼저 여기 설명할 때 그냥 미국의 분유협회 약자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여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분유협회 약자는 아메리칸 드라이 밀크 인스티튜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큰 대문자에만 빼가지고 아드미법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에 액체 발효법에서 분유를 완충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완충제라고 하는 거는 pH가 내려가는 거를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걸 완충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유를 완충제로 사용하면은 어느 법이에요? 미국 분유협회가 만들었겠죠. 분유협회 약자가 뭐예요? 아드미죠. 그러니까 답은 아드미법이 되겠습니다. 액체 발효법 중 아드미법에서 액종을 뭐라고 하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냥 퍼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종인데 미국 분유협회에서 자기네가 만든 액종 이름을 퍼멘트라고 지은 거예요. 또 이제 탄산가스염이 들어가는 부루법에서는 우리는 이 액종 이름을 부루로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미법에서 만드는 액종의 이름은 퍼멘트라는 거,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 4번. 자, 액체 발효법에서 완충제로 탄산칼슘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거는 이제 2가지가 있었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아드미법이었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부루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번에 이제 부루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체 발효법은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아드미법, 하나는 부루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액종의 이름은 아드미법은 퍼멘트, 그다음에 이 부루법에서는 그건 그대로 부루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5번. 액체 발효법 중, 자, 부루법에서 액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루법에서 액종은 부루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퍼멘트하고 부루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액체 발효법에서 액종 발효 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재료는, 자, 소트닝, 설탕, 탈지분유, 소금.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당연히 탈지분유가 되는 거죠. 예, 탈지분유가 들어가고 하나는 탄산칼슘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탈지분유가 완충제로 사용한다는 거. 다음, 액체 발효법에서 가장 정확한 발효점 측정법은, 자, 여기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요, 액종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가루가 들어간 반죽처럼 뭐 몇 배 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는 것이 산도죠. pH미터를 꽂아가지고 그 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체 발효법에서 가장 정확한 발효점 측정 부분에서 답이 pH 측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도 측정이나 pH 측정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액종에서 산이 생기면서 pH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pH가 내려가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그 산도하거나 pH하거나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문제 9번. 자, 액체 발효법에서 액체 발효 완료점의 pH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얼른 들어오는 게 있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액정의 pH는 4.2로 외우라 했죠. 그럼 4.2가 있는 게 두 개네요. 그렇죠? 3번하고 4번.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잘 들으셨다면 아마 4.2에서 5.0이라는 그 숫자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치는 지금처럼 3번하고 4번처럼 이렇게 4.2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4.2에서 5.0인데 좀 작은 쪽으로, 왜냐면 이 빵 반죽이 pH가 낮을수록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뭐 4.1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문제 10번. 자, 액체 발효법에서 액정 발효 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재료는,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던 거죠. 답은 이제 탈취 분유가 되죠.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또 지금 나왔던 문제랑 문제의 그 형태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이 뭘 물어보는가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11번 액체 발효법 또는 액정법이라고도 합니다.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없다. 3번 공간 확보와 설비비가 많이 든다. 그 다음에 4번 균일한 제품 생산이 어렵다. 자, 여기서는 액체 발효법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액체 발효법은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효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럽니다. 다음에 12번 액체 발효법에서 완충제로 쓰이는 두 가지 재료는, 완충제가 아까 여기서는 완충제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완충제예요? pH에 대한 완충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완충제로. 그 두 가지가 이제 분유하고 탄산가슘. 분유가 들어가면은 아두미법, 탄산가슘이 들어가면 부류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안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문제 13번. 자, 다음 중 액체 발효법에서 액정의 온도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온도죠. 앞에 이제 물하고 탈취분유, 이스트 푸드, 자, 이런 걸 넣고 반죽하는 걸 액정이라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액정의 온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한 30도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죽의 액정의 온도는 30도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높으면은 이스트가 활동은 좋아요. 균들이 제일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40도입니다. 근데 40도까지는 이스트가 활발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트가 빨리 그 산소를 소비하고 산소가 없어지면 알코올이 나옵니다. 그 알코올이 나오면은 빵에 있는 그 향,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오래된 빵을 여러분이 아마 먹게 되면은 술 냄새가 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알코올, 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도 높으면 이스트한테는 좋지만은 나중에 알코올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액체 발효법에서 액정 발효 시간이에요. 자, 액정 발효 시간은 얼마 정도 하냐? 이거는 이제 스펀지 방법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액정이에요. 그러면 스펀지 발효 시간보다는 발효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2~3시간 정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스펀지의 발효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되는 거죠. 기른 거를 이제 조금 짧아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액정법이기 때문에 이 액정 발효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시면 된다. 다음 중 자, 액체 발효법에서의 액정이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액정 먼저 처음 치는 방법이 액정이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기 1번, 보기 2번 생이스트, 보기 3번 설탕, 보기 4번 슈팅. 자, 앞쪽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앞쪽에 안 들어가는 슈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설탕은 액정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스트의 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스폰지법 이런 데는 안 들어갔었죠. 근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소팅이 본 반죽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에 다음 중 액체 발효뼈사 본 반죽의 온도는 때는 반죽의 온도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야 되죠. 일반 그 제품보다는. 그래서 한 30도로 합니다. 일반 제품은 27도 정도 하는데 조금 높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음 중 액체 발효법에서의 플루아 타임은 액종을 집어넣고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놔두는 시간을 플루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약 15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액체 발효법하고 연소식 제빵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반죽법, 노타임 반죽법, 비상반죽법, 찰리우드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